그러니까 시행령이 시작한 이후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잔금을 한 달 미뤘으면 비과세잖아요. 7억이 취득이고 10억이 팔았는데 비과세면 300만 원, 과세면 2억. 이것만 해도 70배 차이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 시점을 좀 알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자산의 운용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대로라면 상속세 개편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내야 될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은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을 나왔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제발 좀만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25년엔 세금이 바뀌니까 그러면 부담이 아마 확 줄 거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망연자실하고 계세요. 개편된다고 당연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생각했던 게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세금은 더 늘어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가격 시장의 변동보다는 인플레이션만 해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보수적인 데이터로는 한국 부동산원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있는데, 이게 2016년 12월에가 한 5억 6천 정도 했어요, 서울이. 그럼 그 당시에 돌아가셨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다. 그러면 상속세가 한 600만 원 나와요. 6천만 원. 6천만 원에 대해서 10% 세율이니까 600만 원은 이럴 수 있죠. 그래 뭐 좀 내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은 감당할 만한 금액이니까. 근데 지금은 KB 시세 뭐 지난달 거 봤더니 12억 5,200만 원.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일 때는 일괄공제 5억 원 제하면 상속세가 얼마냐면 1억 6,50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네. 그만큼의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상속세가 2016년도에 비해서 아파트나 뭐 주택은 더 낡았지만 상속세는 27배가 증가되는. 그리고 사실은 작년 12월에 한국 부동산 아파트 평균 서울 매매 가격이 10억 5천만 원이었어요. 10억 5천만 원인데 지금 11월이 12억 5천. 얼마가 증가했죠? 2억이나 증가했잖아요.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았다고 2억에 대해서 세율 얼추 따지면 20% 세율 구간이거든요. 20%는 30% 구간인데 그러면 4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올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은. 네, 그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국가가 이게 시가 반영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거를 국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담이 크잖아요. 왜냐면 상속세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무상으로 이전받는데 나는 몇 억의 세금을 유동성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상속세 대부분 태반은 부동산이 8, 90%예요. 부동산 15억, 현금 2,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상속세 3억 이러니까 이게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태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딱 아파트 단지 말하면 몇 억 딱 나와요. 대치동 음마는 딱 6억 나와요. 뭐 그런 식이요. 개포 아파트 6억에서 8억, 잠실 뭐 5억 이게 딱딱 나와요. 그 돈이 있냐? 없죠. 이 부담이 엄청 큰데, 이게 최근에 이제 비주택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비주택 말 그대로 상가, 빌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그러면 시세 반영하면 너무 높으니까 기준 시가액이 2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거는 그 동네 시가 반영을 못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겠다.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80억이 나왔어요. 이게 감정평가했을 때 기준 시가와 차이가 2배에서 4배 정도 나요. 이분은 좀 극단적으로 거의 4배까지 난 거죠. 그러면 이분이 최고 세율 구간이었기 때문에 50%죠. 증가가 얼마였죠? 60억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30억을 더 내야 돼. 미치죠. 이거 어떻게 내요? 못 내요. 근데 이런 감정평가를 하는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거의 2배로 올렸어요. 지금 24년도까지는 47억이었는데 이걸 내년에 91억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은 안 하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주택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예를 들어서 이런 빌라 촌에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옆에가 뭐 30억에 팔려도 나는 30억에 팔리지 않았는데 이 개별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고 와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막 예를 들어서 15억, 18억 이렇게 낮게 신고했단 말이에요. 상속세는 지금 눈앞에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깎고 싶겠죠. 그래서 그걸로 신고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신 시가 반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했는데 너 18억짜리 했는데 36억이 나왔다. 그럼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어떤 단지들이 나왔냐면 뭐 나인원 한남 더힐 뭐 그런 것도 나왔지만 강남의 뭐 개포동 동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있거나 그런 지역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대로 가격을 매기겠다. 그리고 그 기준도 낮췄습니다. 이게 그 방금 말했던 뭐 기준시가랑 이제 말 그대로 국세청이 협약 맺은 감정평가법인의 이제 감정평가 가액이랑 이 10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10억이 아니라 5억 원으로 낮췄어요. 말 그대로 더 많이 걷겠다.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네, 사실 그 감정평가라는 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실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사건이었는데 한 감정평가 이제 저는 이제 상속이 펼쳐진 무료 상담 해드리는데 그때 아는 평가사님들한테 좀 여쭤봐요. 이거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게 200억 정도 나왔어요. 아니, 높은 수치잖아요. 그럼 세금이 기준시가 차이가 크니까 200억으로 계산을 해서 미팅하면서 알려드렸어요. 이게 한 200억 원 정도로 가장 낮은 감정평가가 그 정도 잡힌다. 그러니까 그 납세자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기준시가가 기준시가는 한 80억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놀란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요. 200억에서 놀라신 거예요. 왜? 우선은 첫 번째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세금이 거의 50억 이상 늘어나니까.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세무사님 그거 지금 내놔도 150억에도 안 팔린다. 그러면 그럼 왜 이렇게 간평이 높게 됐냐? 뒤늦게 감정평가사님에게 그 평가 방식을 물어봤어요. 절대 그 150억 이상에도 안 팔린대요. 이 차이가 큰 이유가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실 때 그 비주택은 옆에 있는 다른 빌딩들에 있는 유사 매매 사례가를 좀 갖고 오는데 유사 감정평가로 담보평가가 많은 거예요. 담보평가는 뭐냐면 내가 어떤 빌딩을 사거나 빌딩을 뭘 할 때 이 빌딩의 가치를 내가 대출받을 때는 가장 극단으로 올리고 싶어 하죠. 가장 끝단으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 80% 정도가 대출이 되니까 이 금액을 엄청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바로 옆 빌딩의 가격이 엄청 높게 산정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끌고 와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빌딩을 사기 위해서 담보가 얼마나 잡을 수 있지라고 산출한 가격이 내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간평할 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높였고 나는 최대한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을 끌고 와서 써버리니까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실 국세청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은 좀 세부담이 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20억짜리를 80억에 간평 받으면 지금 세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이거를 추후에 미래에 뭐 100억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반대 현상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많이 펼쳐지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억울하다 봐요. 왜냐면 그분은 그럼 200억에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미래 150억에 팔죠. 50억 싸게 팔았잖아요. 양도세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려주지 않잖아요.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50억에 대해서 상속세 25억을 더 냈는데 이제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드릴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얘를 140억에 6개월 이내 빨리 파세요. 그냥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파셔라. 네. 근데 상속 일어나고도 6개월 이내 팔면 돼요. 150억짜리 누가 3, 4개월 만에 어떻게 찾아? 왜냐면 그렇죠. 상속이 일어나면 마음 추스리고 저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한두 달 있다가 와요. 왜냐면은 3일장 치르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 좀 보다가 왔는데 방법은 지금 140억에 싸게 파시는 수밖에 없어요. 기간은 4개월 남았네요. 누가 4개월 만에 이걸 사요? 100억이 무슨 누구지 쉽지 않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싸게 파는 물건을 차라리 소개를 시켜달라는 문의도 많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차라리 싸게라도 팔아서 세금이라도 줄이겠다. 매수자를 찾아. 네, 매수자를 찾아달라. 근데 미치는 거죠. 그러면 매수는 또 싸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팔면 되는 거예요, 진짜. 팔면 다행이에요. 못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25억을 더 마련하지 않는 한. 그리고 부동산 중에 안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적당한 시점이 넘어가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돼요. 그럼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전매 제한 걸렸으면 당연히 아무도 못 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뭐 주택을 산다. 어렵죠. 매수자는 실거주 2년 해야 되잖아요. 매수자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지금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거 팔면 되지. 안 팔려요. 그런 변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네, 이걸 많이 모르시니까 세금 뭐 그냥 그럼 쭉 똑같이 가겠지가 아니라 어차피 우상향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기준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뭐길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기준 시가는 대부분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나 뭐 건보료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높일 수는 없고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요. 거기 이제 토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얼마 고박이 되어 있고 건물은 제곱미터당 건물의 구조, 그다음에 건물이 언제 신축이 됐었는지 사용 승인일이나 그다음에 뭐 지붕의 구조나 그런 것들 용도 이런 거를 세법상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대부분 2배 이상 낮죠. 그래서 기준시가라면 우선은 세부담이 좀 확 줄어드는데 말 그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는 이게 시가 반영을 못하니까 감정평가 해버리겠다. 이런 일이 이제 더 많이 펼쳐질 것 같다.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간평을 더 세게 들여다보기 네. 때문에. 물론 뭐 이게 대부분 분들이 겪을 이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사례들도 이제 나타나게 될 네, 거다. 변수는 항상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상속세가 내년에 조금이라도 바뀔지 안 바뀔지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더라도 사실 이 논의는 매년 있었던 거라서 내년에도 다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또 한덕수 총리가 또 중견기업들 말이요 맞아요. 가업상속 이런 거 다시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다시 발의한다 그랬어요. 네, 불씨가 올해는 꺼지더라도 내년에 다시 켜질 수 있는 건데 세무사님은 결국엔 이 상속세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 입법 발의된 게 있잖아요. 단계별로 가더라도 이거라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발 뭐라도 지금 있는 거는 됐으면 좋겠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한 8억 원, 배우자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왜냐면 이것만 돼도 사실은 부담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진짜로. 사실 속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너 세무사 먹거리 끊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그쪽 포지션이 아니어도 이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보다 이 고통받는 게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속인들이 싸워서 그래요. 자녀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눈앞에서 막 싸워요. 이 세금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정도 세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또 그 걱정이에요. 이거 누가 내야 돼? 이게 수치만 들었을 때랑 달라요. 이 금액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그래도 오빠가 많이 받았으니까 오빠가 다 내. 이러게 되면서 또 싸운단 말이에요. 가족이 파편화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앞선 주제에서 사실 연관성이 있긴 한데 유산 취득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산 취득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유산세형인데 내가 30억 원 있으면 30억 원 총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2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총액에서 내는 거예요. 25억이면 상속세가 8억 4천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요? 사실 부담스럽죠. 이거 그리고 연부연납으로 쪼개서 10년간 매년 그러면 거의 1억 원을 내야 돼요. 1억 원의 돈이 있으십니까? 두 상속인이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모아서 매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제가 둘이라고 지금 가정. 네, 둘이라고 하죠. 한 명이면 끝나는 거죠. 무조건 팔아야 돼요, 부동산. 네. 금매로 팔아야 돼, 금매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가 되면 그래서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을 해보 10억 원씩 가져가면 받은 만큼 내라. 그러면 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이 쏙 들어가서 아쉬운 거예요. 내년에 세제 개편안에 이게 좀 계속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전 정권에서도 유산 취득세 논의는 했어요. 연구도 했었고 저는 이제 상속세를 많이 하니까 그 과거 역사나 흐름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안 돼요. 다른 선진국은 많이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이었어요. 그래서 5대5로 가져갔어요. 5대5니까 여기 10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 3이라고 해볼. 그러면은 1.5, 1.5씩 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5를 받은 친구가 상속세 내기 전까지 돈을 다 써서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5 못 내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다른 상속인, 5를 받았던 다른 상속인한테 총액인 3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재산만큼 연대납세용을 지거든요. 그러면 3을 이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얼마 남아요? 2 남잖아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산 취득세가 아닌 경우에 이제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엄청 싸워요. 왜냐 나는 억울하잖아요.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안 펼쳐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상속이 펼쳐지면 그래요. 그 현금성 자산 얼마 있잖아요. 그거 이론도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가끔 어떤 상속인이 나 지금 약간 돈이 급해. 1억 원만 내가 가져갔다가 상속세 낼 때 다시 줄게. 다시 못 줘요. 100% 못 줘요. 그래 급한 일이 터지면 다시 못 갚아요. 그거를. 그럼 이제 상속인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너 그때 1억 원 가져가 빨리 가. 미안해 누나. 나 지금 돈이 없네. 대신 내줘. 한 번이야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이제 파편화됩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라도 유산 취득세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세 공제 액수에 발맞춰서 증여세 개편도 좀 돼야 돼요. 상속세가 공제 액수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처음에 자녀 공제가 된다 그러면 상속세 안 내니까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죽을 때 가져가. 어차피 상속세 나 펼쳐줘도 세금이 이제 0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존에 지금 이제 세금 구조는 예전에 증여를 했었을 때 증여세율이 10% 구간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는 50% 구간이면 적게 냈던 40% 더 내세요. 이 구조거든요. 10년 이내에 펼쳐지면. 근데 지금 증여를 하면 세율이 20% 냈다고 쳐볼게요. 근데 상속세 때 세율이 0%면 20%를 돌려주냐? 이건 또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면 괜히 증여세 내는데 왜 가져가냐?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80대, 90대예요.
그럼 자녀분들 나이가 이미 환갑이 넘었어요. 자녀분들이 그때 받아서 사실은 뭔가 왕성한 경제 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자금을 적시적소에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녀분들이 이제 마중물이 필요해서 20대, 40대 분들한테 돈이 필요한 건데 그분들이 증여를 받는데 상속세 때 어차피 안 내는데 왜 증여세 내가면서 굳이 가져가냐. 이거 시점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그 문의가 엄청 많아요. 좀 이건 약간 별 외긴 하지만 자산 중에서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리죠. 코인 증여 문의가 많아요. 이게 말 그대로 적시적소의 그 증여라고 봐요. 왜냐면 이 코인 가격이 뭐 트럼프 정권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뭐 4배, 5배 올라갈 것 같대요. 그분은. 자녀보다는 그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억 원을 증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코인은. 왜냐? 이 코인을 갖고 증여를 신고를 한 다음에 5배가 올라서 5억 원이 되더라도 이거는 자녀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나서 주면 증여도 늦어요. 주고 나서 나머지 자산 가치 증가분을 자녀가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정한 시점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속세가 어차피 공제수가 높아지면 굳이 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비중이 좀 커질까봐 필요한 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맞춰서 증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여세도 똑같은 체계로 개편을 해서 상속이나 증여나 차이가 없게 해야 제때 원하는 때에 이제 맞습니다. 자산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건강한 구조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지금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큰 금액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사실 10년 넘게 안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물가상승률 반영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높여줘도 되지 않나. 하다못해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원대인데 이런 것에 맞춰서 물론 혼인 출산 증여 공제도 늘어났지만 하지만 다른 방향도 좀 고민해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속과 증여는 한 세트로 가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상속세 얘기를 주로 했지만 세무사님 어쨌든 상속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다루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다른 세금들은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요거는 진짜 제가 이제 틀린 말을 하고 제가 욕바지 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하는 건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1월 경제정책 방향 때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게 또 연장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저것 기사를 봐니까 이제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확정을 못 짓겠더라고요. 이 나라가 너무 다이나믹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연장이 되더라도 1년 이후인 26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 차원에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이 아예 이제 사라진 줄 알고 이 제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워낙 긴 기간 유예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안전상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하나의 학습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이거 연장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 내 내가 다주택자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면은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거의 뭐 징벌적 세금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0년을 갖고 있던 0%가 되고 그 다음에 2주택자는 20% 추가, 3주택자는 30%가 추가돼요. 세율에. 그러면은 3주택자는 최고 세율 걸리면 82.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7억 원에 취득을 했고 15억 원에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자고 공제 막 80% 다 받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한 3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리저너블 하죠. 300만 원 정도 내고 이사도 가고 이사 갈 때 자금이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이사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일반 과세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들도 지금 아무리 주택수가 뭐 100채가 있어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25년 5월 9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용산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아무 때나 팔아도 어차피 일반과세 적용받는데 이 방금 케이스에서 팔면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한 8억 벌었는데 2억 2천만 원이니까 아 뭐 그래 이 정도는 내야지 라고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근데 이제 2주택자 중과세가 되면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고 껑충 뛰니까 이게 한 5억 500만 원 올라가요. 3주택자 중과세 되면 5억 9,300만 원, 한 6억. 그러니까 8억 벌어서 6억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누가 팔려고 할까?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매년 1월 달에 경제정책 파악 때 연장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연장이 안 될까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2월이나 3월에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지금 반년 전이죠. 근데 1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대출 규제가 안 풀리니까 주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1월 달에 좀 이제
대출 규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뭐 은행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심사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나서 대출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을 거예요. 1월이 그래서 가장 받기 좋은 시기죠. 네, 그래서 1월 약간 중순 넘어가야 될 거예요. 2월 초. 그럼 대출이 좀 나오네 알고 뭐 강남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매도자도 결국은 2월이나 3월에 매매 계약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잔금일을 5월 15일로 했다고 해볼게요. 왜냐면 두세 달 정도 이후니까.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당연히 본인은 이제 이게 한시적 유예가 계속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시적 유예가 됐겠지. 근데 한시적 유예가 안 돼버리면 5월 9일 이후에 팔면 6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5월 9일 이전에 팔면 2억인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하다가 몇 달 이후에 세금을 그때 알아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변수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시국이 좀 뒤숭숭할 때는 모든 변화를 아예 안 주거든요. 웬만하면 그대로 쭉 가자. 정세가 좀 혼란스러움을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좀 논의를 하거나 이러니까. 근데 혹시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셔라. 그리고 매매계약서 쓸 때도 이런 날짜 기준 잘 보셔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된 세금을 때려 맞아버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상속세 개편도 날아가고 세부담이 그대로이거나 혹은 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절세 팁을 좀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건 방법은 쉬우니까 이거는 꼭 하세요. 혹은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12월에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11월이나 12월에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잔금일은 그 다음 연도예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이들 놓치시는데 지금 24년 세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잔금일을 1월 1일 날 치르면 당신은 25년의 세금을 받는 거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항상 연말 연초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지금 24년 세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25년 1월 1일부터 짠 하고 진행되는 부동산 세금 바뀌는 게 올해만 크게 대표적으로 6개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비주택으로 쓰다가 주택으로 바뀌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25년 세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데 24년 세법으로 그걸 계산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가 바뀔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꼭 하셔라.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5년 5월 9일 기점으로 이제 전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포지셔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게 결국 날짜 기준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특히나 양도 같은 부동산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막 10억 단위, 20억 단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시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날짜를 좀 조심하셔라는 거랑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직은 개편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도 언젠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2월이나 3월에 세제 개편이 돼요. 근데 얘를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상속세가 만약 개편되면 너무 나이스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바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개편안이 되는지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재산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연말연초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 그대로 세법 시작 시점에 내가 이게 적용이 언제가 맞는지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동거 관련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한 채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두 주택이 됐으니까 너 비과세 못 받아 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이 기간 5년 동안에는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해 줄게 라는 세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행령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7월에 세제 개편할 때 나왔고 11월쯤에 11월 9일인가 이때부터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10년으로 적용해 줄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의가 많았던 게 결혼하고 나서 본인이 7년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를 못 받을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최고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이 이거 잔금을 10월 달에 치러버려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시작한 이후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잔금을 한 달 미뤘으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이 취득하고 10억이 팔았는데 비과세면 300만 원, 과세면 2억. 이것만 해도 70배 차이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 시점을 좀 알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자산의 운영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사례를 딱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확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7년, 8년 된 부부들이 지금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제 이걸 써먹을 수 있네. 이거 진작 10년이 됐었어야 되는 좀 아쉽긴 하죠. 아무튼 그런 시점 꼭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속세 개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다른 변동이 있게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